어서 오세요. 남편의 유서.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러시아 여자였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행운이 올지 몰라요. 1챕터 마이너스 유품 속 비밀 계좌. 시작된 의심. 윤정이는 남편 박세준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난 아침, 혼자 남은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죠. 70세의 나이에 해외 출장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세준. 정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희는 중얼거리며 세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온갖 사업 관련 문서들. 정희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본 적 없는 봉투였죠. 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은행의 송금증이 들어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매달 200만 원씩 꽤 오랜 기간 송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이 이상했어요. 라리사 로마노바라는 생소한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세준이가 러시아에 돈을 보냈다고?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러시아 관련 일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나라와 거래를 했지만 러시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희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내역을 보니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돈이 나간 것 같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이니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정희는 이런 지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정 살림을 담당하는 정희에게 이런 큰 지출을 숨겼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혹시 사업 관련인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업 관련이라면 회사 계좌에서 나갔을 텐데 이 송금은 개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 지급 절차를 진행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정희는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직원이 말하는 내용이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다른 분이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유일한 배우자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또 다른 수령인이 계시는데요. 라리사 로마노바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서 발견한 송금증에 그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정희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40년 동안 저랑만 살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 조사원이 배정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보험사에서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라리사 로마노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2챕터 마이너스 이방인의 이름. 라리사 로마노바.
이틀 후 정희는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문 조사원이 배정되었으니 면담을 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죠.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생각만 했거든요. 조사원 최진수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님. 저는 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최진수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조사원님, 제발 이 모든 게 오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진수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박세준님의 공식 유언장에 부인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2명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두 번째 수령이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라리사 로마노바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박세준님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라리사 로마노바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 글자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 사람과?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더 조사해 봐야 하지만 대략 10년 전부터 관련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송금 내역도 그 시기부터 시작되고요. 정희는 10년이라는 시간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이요?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네요. 윤정희님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두 분 모두 합법적인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중혼이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박세준 님이 러시아에서 별도로 결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진수는 정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희님, 이것이 정희님께 얼마나 큰 충격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 라리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떻게 제 남편과 만났을까요? 현재 63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작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난 경위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남편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꽤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고 경제적인 지원도 계속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남편은 가짜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준 님이 정희 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리사 로마노바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까지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3챕터 마이너스 모스크바로 떠나다 사랑의 자네. 정희는 러시아 비자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진수 조사원이 라리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구해주었고 정희는 용기를 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실 건가요? 큰딸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러시아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정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야 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 아버지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고 싶다. 일주일 후 정희는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세준과의 지난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때 세준이가 해외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나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정희는 창밖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세준이 러시아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정희는 단순히 사업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한 정희는 낯선 환경에 당황했습니다. 키릴 문자로 된 안내판들, 러시아어로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다행히 미리 준비한 번역 앱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난 정희는 라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대화를 나누면서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라리사는 정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것 같았지만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라리사가 운영한다는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러시아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번역해보니 라리사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로 남편의 또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만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러시아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중년 여성들이 전통 춤을 배우고 있었어요. 정희는 접수처에서 라리사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라리사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라리사 로마노바입니다. 라리사는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세준이 부인이시군요. 정희는 라리사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동정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라리사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다거나 젊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저는 윤정희입니다. 세준의 아내였습니다.
정희는 와즈라는 과거형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라리사는 정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세준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리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라리사는 찻잔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님, 저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한국에 가족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사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라리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세준을 사랑했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이 정당한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한 것 같았습니다. 세준이와 어떻게 만났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라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세준이 모스크바에 사업차 왔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4챕터 마이너스 나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충격의 고백. 라리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준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죠. 정희는 라리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다니 뭔가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이 문화센터를 막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세준이 나타났죠. 라리사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준이가 어떻게 이곳에 왔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세준은 모스크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문화센터를 구경하러 왔어요. 러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준이 러시아 전통 복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세준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많은 도움을 주었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족이 있다고,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준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다른 여자에게 말했다니 위안이 되면서도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나요? 정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라리사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결혼 반지와 함께 결혼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정희는 그 증명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이면 세준과 자신이 결혼 30주년을 맞은 해였거든요.
그때 세주는 정희와 함께 3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왔는데 동시에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리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세준이 한국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녀들도 있어서 가정을 파탄낼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와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죠.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세준이 간절하게 부탁했거든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라리사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세준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행 사진, 일상 사진,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정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건가요? 지난 10년 동안 찍은 거예요. 세준이 모스크바에 올 때마다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 많은 곳을 함께 다녔죠.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준이 러시아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을 때 정말로는 이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세준은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남편은 뭐였나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희님, 세준은 당신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내이고 어머니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그런 말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정희는 라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고서 무슨 소리예요? 라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세준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정희는 라리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동정해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자도 세준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챕터 이중결혼, 그리고 진짜 유언. 정희가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최진수 조사원이 박세준의 재산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 긴급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희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최진수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요. 라리사를 만나고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세준님의 유언장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은 한국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공증받은 것이 최종본입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박세준님의 해외 재산 대부분이 라리사 로마노바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해외 재산이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은행에 계좌가 있었고
부동산도 몇 군데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재산은 한국에 있는 집과 회사, 그리고 몇 개의 예금 계좌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니.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한국 내 재산은 정희님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재산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호텔 방에서 홀로 앉아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재산까지 다른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라리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모두 알고 싶었거든요. 라리사님, 세준이의 유언장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라리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준이가 해외 재산을 모두 라리사님에게 남긴다고 유언을 했더군요. 정말 모르셨나요? 라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라리사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준이 작년에 아팠을 때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돌봐달라고 하면서요. 정희는 그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세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로 라리사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긴다고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아팠다고요? 무슨 병이었나요? 심장병이었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세준이 정말 많이 무서워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저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죠.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세준이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유독 자신에게 잘해줬던 이유를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팠으면 말했어야죠.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세준이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들키고 싶지 않았겠죠.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밀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중 생활이 발각될까봐 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라리사님은 그 재산을 받을 생각이세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세준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준이 없는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정희는 라리사의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세준을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라리사님 것이죠.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정희님,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정희는 라리사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라리사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세준의 마지막 뜻을 알고 싶어요. 정말로 저희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6챕터 마이너스 소송을 걸다 남편을 도둑 맞은 여자. 정희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리사를 만나고 온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세준의 이중 생활, 해외 재산,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남긴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큰딸 미영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아오신 후로 계속 이상하시잖아요. 정희는 한참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라리사와의 만남, 세준의 이중 결혼, 해외 재산 상속 문제까지. 미영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내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았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 재산도 다 그 여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낯선 외국 여자가? 정희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겠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국제상속 전문 변호사인 김대현 변호사가 정희의 사연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각국의 법률이 다르고 특히 러시아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면 더욱 어려워요. 그럼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세준 님이 한국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재혼했다면 이는 중혼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에서의 결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정희에게 소송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결혼의 무효를 주장하고 동시에 유언장의 효력에도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승산은 있어요. 정희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 해외 비밀 결혼, 상속 분쟁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연일 쏟아졌어요. 정희는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도둑맞은 여자로 유명해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싶어서 결국 출연하기로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배신감이죠.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것. 그리고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정희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희를 응원하며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최진수 조사원은 정희에게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정희님, 소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 아닐까요? 재산을 되찾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진수의 말에 잠시 멈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복수보다는 치유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박세준 님도 분명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다고요? 두 여자를 속이면서 무슨 고민이 있었겠어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세준 님이 정희님께 남긴 편지나 메시지는 없으신가요? 라리사 님에게 물어보신 적은 있나요? 정희는 그제야 생각해 봤습니다. 세준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라리사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세준의 마지막 뜻을 알고 싶다고. 라리사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밤늦게 정희는 세준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혹시 세준이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7챕터 마이너스 편지 하나, 그리고 무너진 진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론의 관심, 법정 출석,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까지. 무엇보다 세준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정희는 라리사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리사님, 혹시 세준이가 저에게 전할 말을 남기지 않았나요? 편지나 메시지 같은 것 말이에요. 라리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있어요. 세준이 마지막에 정희님께 드리라고 한 편지가 있어요.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서웠어요. 그 편지를 드리면 세준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아서요. 정희는 다시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소송과 관련된 서류도 정리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세준의 편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리사는 정희를 다시 문화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고 적대감보다는 슬픔이 더 깊어 보였거든요. 정희님, 이 편지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준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었어요. 일주일 전에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세준이 마지막 출장에서 라리사를 만났다는 말이었거든요. 네, 그때 세준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힘들어했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저에게 맡겼어요. 라리사는 세준의 친필로 쓰인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히 세준의 손글씨였거든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세준의 마지막 말이 담긴 편지였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너를 속인 것, 거짓말을 한 것, 모든 게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줬으면 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40년 동안 한순간도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어. 라리사와의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친구였어.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 너를 배신한 것도 미안하고 라리사에게도 미안해. 두 사람 다 상처를 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했어. 겁쟁이였어. 정희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라리사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많이 외로웠을 거야. 재산 얘기가 나올 텐데 나는 라리사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됐어. 그 사람에게는 나밖에 없었거든. 하지만 너에게는 아이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덜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었어. 다만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을 뿐이야. 정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리고 라리사도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피해자야.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나 때문에 남은 인생을 힘들게 보내지 마. 사랑해, 정희야. 평생 사랑했어.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세준도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라리사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님, 세준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알아요. 항상 당신 얘기만 했거든요. 정희는 라리사를 바라봤습니다. 라리사님도 세준이를 정말 사랑했죠? 네,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세준의 마음속에서 저는 두 번째였다는 것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세준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동시에 라리사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어요. 라리사님, 우리 소송을 중단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세준이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세준이를 사랑했잖아요. 서로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을 세준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8챕터 -유언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정희는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대현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소송을 포기하시겠어요?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정희는 세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아쉬워했지만 정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송 취하에 대해 여러 추측을 했지만 정의는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큰딸 미영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포기하세요? 아버지 재산을 그냥 외국 여자에게 다 주시려고요? 미영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구나. 하지만 그래도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리사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도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은 혼자 남겨진 거야. 몇 주 후 정희는 다시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이나 갈등 때문이 아니라 라리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라리사는 정희를 공항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적이 아니라 같은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정희님, 오셔서 감사해요. 사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라리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계속 생각났어요.
라리사님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세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세준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보르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 먹어본다면서 너무 맛있다고 했거든요. 정희님은 세준을 위해 어떤 요리를 해주셨어요? 김치찌개요. 해외 출장 다녀오면 항상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추억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움보다는 동질감이 더 컸어요. 정희님, 세준이 당신에 대해 자주 얘기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식이 어땠는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라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라리사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세준이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속인 건 잘못이죠. 맞아요. 하지만 세준도 많이 괴로워했어요. 특히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라리사는 정희를 세준과 함께 살았던 작은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그곳에서 남편의 또 다른 생활 흔적들을 보았어요. 한국 음식 재료들, 정희와 가족들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까지. 여기서도 저희 가족을 그리워했군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그리워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는 정말 많이 슬퍼했거든요. 정희는 라리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라리사님, 앞으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요. 우리 둘 다 세준이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라리사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정희님이 미워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정희님, 행복하게 사세요. 세준이 그것을 가장 원할 거예요. 라리사가 말했습니다. 라리사님도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 놀러 오세요. 한국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았거든요. 몇 달 후 정희는 세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라리사님과 화해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정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어요. 가끔 라리사와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특별한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떠나는 순간까지 용서하고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세준이는 잘못했지만 나는 그를 용서한다. 그리고 라리사도 용서한다. 우리 모두 사랑했기 때문이니까.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세준의 유언은 끝났지만 정희의 인생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